2025년 7월 중국 허난성에서 지표 온도가 무려 75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도로가 들뜨고 변압기가 연쇄적으로 폭발해 도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산샤댐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댐이 무너질 경우 아시아 전체가 대규모 재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통의 연락이 한국으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가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기술적 제안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이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도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마이클 로슨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5년간 에너지 인프라 분석 업무를 담당했어요. 전 세계 주요 발전소, 댐, 송전망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중국만 해도 지난 10년간 12차례 방문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도 제가 사전에 경고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중국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폭염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스템은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안정성 지수 98.7%,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입니다. 산샤댐을 비롯한 주요 인프라에는 일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치가 너무 깨끗하더군요. 보통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미세한 변동이라도 나타나기 마련인데 모든 그래프가 완벽한 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중국 담당자들의 표정도 어딘가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커튼을 닫은 회의실, 에어컨이 최대로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발표자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25년간의 경험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다고요.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게 완벽하다고 말할 때 보통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당일 밤 호텔방에서 저는 중국 현지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공식 발표와 실제 현장 보고서 사이에 미묘한 차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직감이 맞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경험상 이런 예감은 대개 들어맞곤 했죠. 다음 날 아침 허난성 현지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은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표 온도 75도. 아스팔트 도로가 지진이라도 난 듯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가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조각조각 부서져 나가더군요. 마치 거대한 퍼즐이 흩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어컨과 의료장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평소의 3배로 치솟았거든요. 인공호흡기가 멈추기 직전까지 갔던 응급실도 있었다고 해요. 허난성 전역에서 변압기 폭발 사고가 잇따랐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78개의 변압기가 과부하로 터져나갔습니다. 전력망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서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밤을 새는 가족들, 얼음을 구하려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노인들. 휴대폰 기지국마저 불안정해져서 가족과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그런데 중국 관영 언론의 보도는 여전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전력 공급 정상화까지 2시간 소요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우려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입수한 내부 데이터는 달랐어요. 전력망 복구에는 최소 48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냉각 시스템이었어요. 양쯔강 일대의 수력 발전소들이 과열로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산샤댐 주변 제어센터에서는 경고등이 계속 깜빡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나쁜 징조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이런 패턴은 대형 인프라 붕괴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양쯔강 하류 모니터링 센터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오전 3시 42분 산샤댐 압력 센서 3개가 동시에 이상값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압이 평소보다 1.3배 높아졌고 댐 벽면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어요. 공식 발표는 여전히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네트워크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죠. 그때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샤오라는 중국 에너지 연구소 소속의 젊은 기술자였어요. 조심스럽게 한 장의 문서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냉각 시스템 통제 실패 관련 내부 보고서예요.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요. 댐의 제어 시스템 일부가 과열로 작동을 멈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엔 의외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기술 검토 목록이라는 항목이었어요. 리샤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삼성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그쪽 냉각 모듈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들었는데. 순간 저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음이 났던 겁니다. 위기를 논하는 자리에서 한국 브랜드가 언급되다니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이 이런 대규모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좋은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처럼 떠오른 그 이름. 삼성. 그날 밤 베이징 시내 한 호텔 로비에서 외국 전문가들 몇 명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중국이 정말 외부 도움을 요청할까? 자존심이 허락할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 공기 중에 뭔가 변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큰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그런 긴장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고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문제는 내부의 분위기였어요. 중국 에너지국 부국장 장웨이가 회의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삼성, 한국기술, 우리가 왜 거기 도움을 받아야 해? 그의 목소리엔 분명한 거부감이 묻어있더군요. 기술 책임자 리준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쪽 기술은 아직 검증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스템과 호환될 리 없어요. 무엇보다 이건 중국의 문제입니다. 자력으로 해결해야 해요. 리샤오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하지만 부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댐 제어 시스템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장웨이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중국이 외국 기술에 기대는 건 국가적 굴욕이다. 우리에겐 충분한 기술력이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산샤댐 제어실 일부 시스템이 과열로 정지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위가 추가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하류 도시들의 비상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장웨이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것도 일시적 현상이야. 곧 복구될 거다. 리준도 덧붙였어요. 우리 기술진이 24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개입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저는 이 모든 논쟁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던 겁니다. 국가 체면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고집은 수백만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사이에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댐 벽면에 미세한 휨이 감지되기 시작했고 압력 수치는 위험 수준에 근접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었어요. 리샤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부국장님,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6시간 내 설치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방식으로는 최소 3일이 걸립니다. 장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6시간? 그게 가능한 일인가? 어떤 기술로 그런 일이? 바로 그 순간 정적이 흐른 회의실. 모두의 시선이 단 하나의 가능성에 쏠렸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이 정말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삼성의 첫 팀이 현장에 도착한 건 회의 종료 후 불과 4시간 뒤였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전용기로 이동한 긴급 기술팀이었어요. 팀장은 박지윤이라는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확고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온 김도훈 설치팀장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전직 공군 출신으로 20년간 극한 상황에서 장비를 다뤄온 전문가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박지윤이 말했습니다. 여기선 시간보다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한 번에 제대로 해내야 해요. 중국 기술진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더군요. 특히 리주는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될 리 없는데
하지만 박지윤 팀은 말보다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냉각 모듈과 제어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완벽한 협업을 보여줬습니다. 김도훈이 박지윤에게 말했습니다. 5번 회선 연결 완료했습니다. 우측 냉각 라인 점검 부탁드려요. 설치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놀랐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6시간. 정확히 6시간 만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가동한 지 1시간 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댐의 수온이 2.7도 하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로 부하도 14% 감소했습니다. 제어실의 모든 경고등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압력 수치가 안정 구간으로 돌아왔고 수위 상승도 멈췄습니다. 리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계산대로 안 나왔는데?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른데요? 박지윤은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시스템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자동 조절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감정을 꺾는 순간이 있다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중국 기술진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도시는 실제로 허난성 중심병원과 인근 0.6제곱킬로미터 구역이었습니다. 단 15분 만에 생존 가능 구역이 생겨난 거죠. 의심이 놀라움으로, 놀라움이 경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댐의 제어 시스템은 안정되었지만 중국 전력망 전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염은 계속됐고 전력 수요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삼성 시스템이 버텨내고 있었지만 연결된 기존 중국 장비들이 한계에 몰렸습니다. 오후 3시쯤 갑작스러운 전압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2차 회선에서 전압 진폭 이상이 감지된 겁니다. 인근 도시 정전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도훈이 긴급히 상황을 점검했어요. 이거 설계대로만 안 됩니다. 감으로 넘겨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박지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AI 우선 적용하겠습니다. 회로 자동 재배치 실행합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추가 알고리즘을 긴급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AI 기반 냉각 자동 조정 기능을 활성화한 겁니다. 중국 기술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리주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했다니.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압력을 조절하고 전력 분배를 최적화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상황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모든 수치가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전압 불균형도 해소됐고 정전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요한 박지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더군요. 지금이 진짜 시험이라는 걸 말이죠. 이제 삼성 기술이 중국 전력망을 우회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시스템이 중국의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시스템이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장웨이 부국장이 제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그가 처음으로 겸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지윤은 여전히 화면만 바라보며 답했어요. 기술은 국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적용될 뿐이죠.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로 중국을 구한 나라. 이제 그 의미를 모두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폭염은 주춤했고 전력망은 완전히 안정됐어요. 산샤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들이 정상 운영을 재개했고 상하이를 비롯한 경제 중심지도 모두 정상화됐어요. 양쯔강 하류 4억 명의 생명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의 기술이 있었어요. 국제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위기 구한 한국 기술. K에서 인프라의 놀라운 성과. 처음으로 삼성의 이름이 세계 뉴스에 등장했어요. 중국 관영 언론도 마침내 공식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긴급 국제 협력 시스템 성공적 작동. 한국 삼성 기술과의 협력으로 안정화 달성. 3년간 중국을 드나들며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중국이 외국 기업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감사를 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박지훈 팀이 귀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해냈다는 만족감이 느껴지더군요. 리준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장웨이 부국장도 공식 석상에서 말했어요. 이번 협력은 양국 기술 교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국가적 굴욕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던 겁니다. 기술이 증명되면 말은 필요 없어진다고요. 숫자가 모든 걸 대변하고 있었으니까요. 베이징 공항에서 박지훈 팀을 배웅하며 저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기술자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올바른 기술이면 가능해집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멈췄지만 단 하나만 살아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산샤댐을 지탱한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기술 없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요. 한국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조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구원국가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 시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불빛 뒤에는 한국의 기술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냉각 시스템과 제어 기술에 대한 문의가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왔어요. 미국 테네시 댐, 브라질 이타이푸 댐, 이집트 아스완 댐. 21개국이 도입 계약을 요청했어요. 국제학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K에서 인프라 모델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효율성과 안정성, 그리고 위기 대응력을 겸비한 한국식 인프라 솔루션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아프리카 대형댐 프로젝트에서 삼성 기술이 채택됐고 유럽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에도 응용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OEM 생산국이 아니었어요. 세계 위기 대응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중국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리샤오가 제안한 한중 공동연구소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양국 기술 협력의 상설 기구를 만들자는 거였죠. 외교적 거리도 좁혀졌어요. 기술 협업 요구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긴장도 자연스럽게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외교의 새로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다고요. 한국에 대한 세계적 인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에서 위기를 해결하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국가 브랜드와 신뢰, 산업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자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존경받는 시대가 온 거죠. 서울로 돌아간 박지윤은 다시 조용히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하나의 프로젝트였을 뿐이었겠지만 그 프로젝트가 바꾼 건 생각보다 컸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지만 때로는 한 나라를 증명하는 언어가 되기도 한다고요. 대한민국이 그 언어로 세계와 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나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전자산업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나라가 기술로 증명되는 나라라고 믿게 됐습니다. 미래에 또 다른 위기가 온다면 세계는 다시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다시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날 모두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던 그 더위 속에서 세계를 구한 건 전쟁도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2025년 여름 중국의 위기를 막아낸 한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국가의 위상을 바꾸는지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기술은 국가를 증명하고 신뢰는 위기 속에서 탄생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둘을 모두 가진 나라였어요. 믿음과 증명, 기술의 품격, 그리고 국가의 품격.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바로 그런 가치들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에서도 다음 기회에서도 말이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으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다음에도 놀라운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는 방법입니다. 좋아요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몰 미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